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 이후 한중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해 내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을 지켜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혐의 적발과 관련해 당시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도 9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역대급 엔저 형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최종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3년 고정 기본금리 4.5%로 1차 공시 때보다 올라갔고 우대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한 김은중호가 팬들의 환호 속에 귀국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팀, 성인 대표팀의 일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가 통화해봐도 될까요? 네네. 고객님,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몸짓 하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으로 고객을 이롭게 신한은행. 혼자해서 둘, 셋, 넷. 주거 공간의 중심은 늘 사람이어야 하기에 중앙아이츠는 사람을 중앙에 두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주거 명품, 사람을 중앙에, 중앙아이츠.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2주년 픽 이벤트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늦으면 안 돼. 얼마나 남았지? 아직 열려 있어. 서둘러. 키 성장 지금이야. 아이클 타임! 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우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두드림.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건강하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기분 좋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씹히는 생알로에의 건강함. 알로에 베라킹. 내 안에는 행복을 시간 참 빠르네. 당신은 그때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는 내 아내처럼 내 아내는 행복을 짓습니다. 양운의 아내. 멀티버스를 구할 무한한 힘. 마침내 10배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픽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6월 대개봉. 당신의 완벽한 시간을 위해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칩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곳. 카스카디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교수직 파면 결정이 된 이후 총선을 앞둔 전국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단계도 남아 있고요. 오늘은 추후 법적 공방을 포함해서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기한 농성까지 예고하며 촛불을 들고 학교와 싸우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대치하고 있는 이유, 사회부 강민경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 속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 대사를 언급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공항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나온 발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오늘 낮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이루어진 취재진 인터뷰에서 한미일 회의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관련한 질문이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조 실장은 먼저 상호 존중, 공동 이익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둘러 싱 대사를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이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싱 대사 발언 논란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안보실장으로서 중국 대사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의정국입니다. 회의 개최 의향을 일본과 중국에 전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조태용 실장은 설명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등을 두고 3자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미국과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국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싱 대사를 직접 비판한 발언도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이뿐 아니라 싱 대사를 보면서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1880년대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으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던 인물입니다. 한나라 대사의 언행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고 또 그 말이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정치권 인사가 중국 대사와 만나 무분별하게 의견을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중국도 이제 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갈등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중국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강한 경고를 보여줌으로써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반면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국과 싱 대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감찰 차원에서 살피는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태양광 사업 관련 부처나 감독기관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해 내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불거진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는 2달 전부터 중국 측 요청으로 추진된 일정이라며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 방중 계획을 보고받고 경색된 한중 관계로 우리 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비판적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그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하이밍을 위한 스카이 빗대면서 국민들이 불쾌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이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한 조공, 알현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에 대해 의회 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면서도 국격을 지켜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한 중국 방문을 가지고서 완고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국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정부 질문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답변이 오갔습니까? 네,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친 뒤 오후 3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신체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될 경우 내부 피폭으로 갑상선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IAEA 등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된다면 내부 피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과학적으로 위험하다고 확인되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맞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 과잉 진압 논란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노조 회계 부정 대책 등을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 등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질책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세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취약계층 복지 재원을 점검하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 분위기는 이렇고요. 여야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오늘 호남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 장소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했고 이어 광주에서 전북, 전남, 광주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끌어안아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기아차 방문을 마친 뒤 호남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둔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일정을 함께하며 포용과 통합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현안 해결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이 관심인데요. 현재 당내에선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과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검증과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교흥, 신동근, 이재정 의원 등 재선 의원 6명을 각 상임위원장으로 추인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관련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국 정부에 싱 대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인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싱 대사의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에도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를 즉각 본국으로 소환해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싱 대사를 추방하면 중국도 한국 대사를 추방하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며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본회의에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땐 언제고 감사원의 감사 이후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염수 검증 특위 역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진행하면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방류 시작 이후에 검증이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는 올 여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는 오늘 보도된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홍콩 등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며 홍콩과 마카오 당국의 현행 수입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홍콩과 마카오의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해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추가 규제 강화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중앙선관위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고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3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으로 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3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30만에서 40만 명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이 늘면서 보건복지업과 숙박 음식점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업도 고용이 늘어 서비스업 취업자는 2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3만 9천 명 줄며 5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업도 6만 6천 명이 줄며 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여파로,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 수출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는 축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 9천 명이 늘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9만 9천 명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 취업자도 11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구직자는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빈 일자리 대책 분야를 확대하고 다음 달 구인난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국내 건설업과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력 유입과 근로조건 개선, 외국 인력 활용 등 2차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전문가와 함께 빈 일자리 현장 점검반도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네,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청년 도약계좌 최종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공개했던 1차 공시 때보다 기본 금리는 올리는 대신에 우대 금리 조건은 완화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청년 도약계좌 최종 금리가 어떻게 확정이 됐죠? 네, 은행연합회는 오후 3시쯤 11개 은행별로 측정한 최종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기업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 모두 3년 고정 기본금리로 4.5%로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지방은행 가운데서도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4%, 광주와 전북은행이 3.8%로 기본금리를 확정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두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고 대신 은행별 우대금리는 지난 1차 때보다 다소 줄어든 1에서 1.7%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공개된 1차 공시 때보다 기본금리는 1%포인트가량 올린 대신 우대금리를 줄인 겁니다.
대신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별,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같았습니다.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9살에서 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네, 출시가 내일인데 하루 전날에 금리가 확정된 거거든요.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배경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초확정 금리는 출시 사흘 전인 지난 12일 공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공시 결과가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틀 미뤄졌습니다. 참여은행 대부분이 3.5% 기본금리를 토대로 2% 내외의 우대금리 조건을 제시한 데다 그 조건마저도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카드 실적을 쌓아야 한다거나 월급 통장을 바꾸라는 식입니다. 결국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추가 협의에 들어갔는데 어제는 5대 시중은행과 IBK 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들과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은행의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금리만큼은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상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앞선 공시에서 유일하게 4.5%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나머지 5대 시중은행도 기본금리를 4.5%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금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끝에 드디어 베일을 벗은 청년 도약계좌. 이 각종 논란을 딛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게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지난달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청약 결과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서울 청약 경쟁률이 82.2대 1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경기 42.8대 1과 광주 11.2대 1, 부산 1.1대 1을 제외하고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이 모두 1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청약 미달률이 0%인데 반해 경남은 100%에 달했고 대구도 91.2%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 서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9,3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720건, 월세는 29,604건으로 월세 비중이 49.9%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월에서 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는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4.9%보다 낮은 수치로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인상폭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 돌파 이후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거라며 최고의 날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today's CPI report showed continued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inflation. Annual inflation is now the lowest in more than 2 years.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5.3%, 전달보다 0.4% 상승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핵심 물가 지표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연준 정책 목표인 2%와도 거리가 멀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If the Fed follows their normal data, like what's inflation today, where they want it to be, they probably should raise rates. 내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림세를 이어가던 환율이 오늘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화도 91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912원대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소폭 오른 채 마감했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내린 1270원에 시작했습니다. 장중 강보합세를 보인 환율은 7.1원 오른 1278.5원에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환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127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 대비 4% 증가에 그친 게 주요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대까지 올랐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행진도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화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원화 강세의 원-엔 환율은 내림세죠? 네, 오늘 원엔 환율은 어제보다 3원 넘게 떨어져 907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중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912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엔화는 연일 내림세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920원을 밑돈 건 지난 2015년 912원대 이후 7년 11개월 만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정책을 펴는 동안 일본 중앙은행은 완화 정책을 펴면서 엔화가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더해져 원엔 환율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국인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해 서비스 수지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이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 물가지수는 116.66으로 4월보다 1.3% 내렸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전월 대비 석 달 연속 올랐지만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2%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10년 3월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135.54로 4월보다 2.8% 하락하면서 역시 전월 대비 넉 달 만에 내렸고 1년 전과 비교할 때 12%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트 자료를 보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5천만 대로 분기 기준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의 인기로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은 5.5% 증가한 반면에 애플은 27.5%가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4.6%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이 21.3%로 2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것은 인과응보라며 내년 총선 출마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총선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쓰나미에 빠뜨리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파면 결정에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말로 다시 국민 마음에 염장을 질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인 드레피스 사건의 한국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무죄가 났는데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조 전 장관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면서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 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의 파면을, 조국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불복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을 파면 의결했고 조 전 장관 측이 불복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인가가 한 줄기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길어질 것인가인데 출마 여부는 전국 대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는 앞으로 파면 이후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파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해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서울대에 교원 징계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 3조에 보면은 징계의 종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중징계와 경징계.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고요. 네.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인데 파면이 그중에서 가장 그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의 주문이 뭐였냐면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탄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할 땐 파면으로 얘기하나요? 공무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직원도 그렇고. 교직원?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의결이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네.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위원회고요. 네. 그런데 징계 처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총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총장을 기속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징계위 의결과 다른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네. 따라서 파면은 이제 시간 문제이지 이제 15일 내에 그 총장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면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 13일에 파면을 의결했는데 네네. 15일 안에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6월 내로 기속되어 있다? 6월 내로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서의 절차는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네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성급하고 과도하면서 이제 불복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조 전 장관 측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사 표현이 소청 심사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행정소송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있는데요. 네. 그 교원의 그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렇게 예. 교원들에 대해서 그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네.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전 교수죠. 뭐 이번에 이제 그 교수의 직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네. 조국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것 같고요. 거기서 기각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행정소송 시작해가지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또 똑같은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루트는 잠시 뒤에 전망하기로 하고 만약에 네네. 이제 파면이 확정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이후 어떤 좀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임금을 한 30%밖에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보면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월급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만큼 깎이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교원이 파면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모두 다 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연금 같은 것들의 절반은 사실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를 학교가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것까지 뺏긴 건 부당하다 이런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낸 것만 받아가게끔, 그러니까 예컨대 조국 전 교수가 뭐 기대했던 돈이 뭐 1억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본인이 낸 것만.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같은 것들을 보면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조국 전 장관을 뭐 장관으로 기용한다든지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다른 대학의 교수로도 5년 동안은 가지 못할 겁니다. 네, 사실 조 전 장관이 기소됐을 때 말씀하셨던 기소 당시 또 1심 선고 당시 조 전 장관의 어떤 논란을 정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에서 파면 의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간의 일을 짧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변호사님이 좀 짚어주시죠, 짤막하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게 2019년 말이었어요. 한 9월쯤 됐을 텐데 10월 달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사퇴를 하면서 서울대 복직을 했는데 그런데 12월 달에 그 기소가 됐어요. 그 구속 기소는 아니고 불구속 기소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직위 해제를 갖다가 한 상태였고 그 와중에 2022년 7월 달에 그 서울대가 징계 착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올 2월 달에 1심 선고가 이제 드디어 났는데 그게 이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쯤 뒤에 서울대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기소되고 다음 달에 교수직에서 직위 회제가 됐고 징계위로 넘겼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건 왜 이렇게 걸렸을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요. 기소가 되면은 즉시 직위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곧바로 또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대개는 1심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에 이제 징계가 파면이든 뭐든 징계가 결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하고 징계는 서로 법적인 그 디멘전이 틀려요. 그 측면이 틀리기 때문에 형사하고 징계는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징계가 늦었다. 저희가 서울대 다른 교수 같은 것들을 봐도 제가 몇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다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파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뭐가 논란이 되냐면 첫 번째로 조국 교수한테 나가지 않아도 될 그 봉급이 본인 입장에서 뭐 많이 깎였다라고 해도 어차피 파면된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나갔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심각하게 이제 그 지장을 초래를 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 있어서 형법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형법 교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형법의 교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유무형의 그런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꽤 걸렸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조 전 장관 측에선 성급하다. 조금 더 2심 판결까지라도 지켜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안 중에 2개가 무죄를 받은 것을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 전 장관 측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죄명이 뭐가 있냐면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예요. 그런데 서울대 그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별표 1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징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권남용하면 파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학생생활 기록부를 건드려도 파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생활 기록부를 건드린 게 이게 업무방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수가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대학, 연대, 고대 해가지고 서울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청탁한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서울대 그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징계 사유가 그 중에서 3가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또 조국 교수가 무죄를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공직자윤리법하고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가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만 징계 사유였다.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무죄였기 때문에 파면은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인데 근데 제가 조금 전으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그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다 빼놨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오세정 전 총장이 그 이야기했을 때에도 네. 요 3가지만 가지고 징계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면이 과하다는 조국 전 교수 측의 주장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거고 또 조 전 장관 측의 또 설명 안에서는 또 부산대 예를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부산대학교 노한준 교수 같은 경우는 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징계 결정이 보류됐지 않았느냐라는 게 조 전 장관 측 입장인데 네. 그 조 전 장관 측의 논리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서울대 측에서도 기소 단계에서부터 징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조 전 장관 측은 또 항소심 보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를 또 드는데요. 노한준 교수는 혐의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그런데 조국 그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은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 교수하고 조 교수를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른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뭐 기소가 된 다음에 2년 3년 뒤에라도 이렇게 이제 징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국 교수만큼 이제 처음에 기소가 된 이후에 3년 반 만에 이제 징계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네.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인 거고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과하고 빨랐다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대체적으로 법 쪽에선 번복되기,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시각인데 네. 변호사님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시각에선 최종 징계 확정까지 1, 2년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법 쪽의 시각은 아무래도 행정소송을 감안한 시각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네네. 되는 겁니까? 소청심사에서 이제 결과가 조 전 장관 측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면은 네. 지금 입장에서 확정이 된 거고요. 파면이 안 된 상태에서 쭉 가다가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파면 확정이 된 거고 이 파면 그 징계가 파면 의결이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번복되면 그때는 이제 번복이 되는 거고 네. 그 법원 단계에서 번복이 되면 그때는 또 번복이 되는 거지 파면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된 거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한 어떤 여야의 시각차는 별도로 지금 물리적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총선 출마의 어떤 자격과 맞물려 질문드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요. 공직선거법 19조에 네.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의 선고를 받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 확정까지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피선거권이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고 네. 뭐 피선거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도 제 생각엔 과연 이제 항소심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기껏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더니 그 임기 중에 다시 이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국 전 그 장관과 아마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민주당으로 나가든 그런 쪽에서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의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막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총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단호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되는 식량난에도 지난해 핵무기에 7천억 원을 넘게 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화 벌입 활동을 더 촘촘히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다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지출한 자금은 5억 8,900만 달러,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ICAN은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북한이 연간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불법 사이버 활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아토믹 월릿 해킹 사건의 피해 규모는 1억 달러, 1,27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배후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 2017년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발의된 이후에 북한은 사이버 영역을 통해서 현금, 특히 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차관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이버 포털 메인 화면과 복제된 피싱 포털의 메인 화면입니다. 외관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뉴스 화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뉴스, 광고 배너와 메뉴 탭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 수법을 다변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국가기관,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유했고 이들 기관이 피싱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해 지금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과 정보 공유로 해킹 조직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며 피해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땐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기상국은 장마가 평년보다 빠른 7월 상순에 시작돼 중순까지 서해안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엘니뇨의 세기 변화에 따라 북한에서 재해성 기상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태인데 장마철에는 발사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구금 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가두어 두었던 탈북자들을 본격 북송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수 기자입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 무상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 탈북자 구금시설의 2019년과 2022년 촬영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허전했던 시설이 3년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며 중국 공안의 탈북자 구금시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Furthermore, at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summer of 2021, new buildings were erected within the premises of the detention centers, as well as the renovation of the existing new building, which we can see by the change in the roof tiles. 송한나 디렉터는 북한 국경에 있는 6개 주요 중국 공안 구금시설 위치를 확인했다며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는 6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강제 송환으로 탈북자들이 구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sulted i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been detained awaiting repatriation. If the border were to reopen and forced repatriation resumed, a dire humanitarian crisis would unfold.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in Geneva and New York, there would be a pivot towards really, this is an opportunity. This is all imminent, and this crisis could be averted if the UN, I think, would be very robust. 미 의회는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을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해양경찰, 국가정보원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 구성기관은 기존의 검찰과 경찰, 관세청에서 모두 6개로 늘었고 수사 전담 인력도 974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수본은 최근 군 내부의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고 확산세도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경 국정원과도 협력을 해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공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수입도 차단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1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정유정의 구속기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수사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검찰청 심리분석부관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막기 위해 경찰의 청사로 기동대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오늘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집회 시위로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면서 경찰의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오늘부터 구청장실이 있는 구청사 9층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출입문 앞에서 출근 저지 시도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떼먹은 일당이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총책인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4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SNS로 무주택 청년을 모집한 뒤 이들을 임차인인 것처럼 꾸민 전세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에서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다음 주 중까지 마친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5일 동안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양 조합원의 사망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정권에 그동안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예고한 대로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 1000여 명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촛불을 들고 본관을 점거하며 학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대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와 대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회부 강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들이 촛불을 든 이유를 하나씩 좀 물어볼 텐데 먼저 이번 사태 발단부터 짚겠습니다. 지난주에 등교하던 학생이 쓰레기차에서 치여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이 터진 날은 지난주 5일인데요. 아침 9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동하던 아동학과 재학생 21살 A씨가 교내 언덕길에서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A씨는 당시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었고 또 이틀 뒤인 지난 7일에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고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는 80대 남성이고 쓰레기 수거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가 무거워서 미끄러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분노는 화물차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사고 전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안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었고 또 사고가 터진 뒤에는 이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런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고 집단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시일이 꽤 됐는데 학생들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학생들은 밤샘 촛불 집회부터 본관 점거 농성까지 집단 행동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사고 닷새 만인 지난 9일에 학생회를 주축으로 학교 측에 먼저 긴급 공청회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을 둘러싸고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명확히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 대학 측은 추모 기간에 이런 행사를 열기 부적절하다는 말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좀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인 그저께 밤에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거든요. 촛불 집회 현장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저 촛불 집회 다음 날인 이튿날에는 학생 40여 명이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타깃은 총장이었는데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김명애 총장을 규탄하고 또 이 농성을 주도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장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총장과 소통을 해서 저희의 요구를 좀 관철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총장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직접 한번 이 사안을 논의해보자. 그리고 총장이 좀 사퇴까지, 왜냐하면 총장은 최종 책임자를 규명을 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공청회 개최랑 총장 사퇴. 이따가 학교 측 좀 입장과 비교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까지 집단 행동을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터진 직후에 저희가 몇 차례나 동덕여대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취재 기자들이 만난 많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예견된 참사였다고 좀 입을 모았는데요. 이 피해자 동기 학생의 인터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너무 예견된 사고였었고 너무 등교하면서 위험한 순간들이 많다는 거를 학우들이 학교에 많이 건의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망한 A씨 말고 이게 언제든지 자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참사로 꼽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언덕길과 쓰레기 집화장이란 장소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고가 난 언덕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건물 2동이 위치한 곳에 언덕길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평소에 특히 등하굣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오래된 난간이라든지 언덕이 좀 미끄러운데도 방치되는 등 평소에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그 건물 사이에 이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데 네. 당연히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오가는데 그 시간대가 학생들하고 좀 겹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학생회 요구로는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을 좀 고쳐달라고 한 게 한 6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경사길 오래된 난간부터 좀 수리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따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적어도 학생들이 다닐 때에는 화물차가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좀 방치를 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그래픽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로 화물차 운전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80대 남성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안전 지침도 없었고 이 사람이 학교에 좀 고용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아무래도 쓰레기 수거차는 굉장히 무거운데 그런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을 평소에도 써야 되는데 이 80대 운전자가 그대로 차를 몰게 하는 등 별도의 안전 지침이 따로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 측의 소통 노력 부족입니다. 이 학생들은 평소에도 동덕여대가 학생 의견이나 건의를 좀 수차례 무시해왔다고 주장을 하고요. 게다가 사고 직후에 학생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도 찾아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데도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이 사고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그 비슷한 그쪽에 있는 문을 폐쇄한다 이런 공지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도 소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내려온 공지라고는 중문 폐쇄 딱 하나였고요. 이런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사고분의 상태가 어떤지, 사고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학생들은 위험 요소를 감지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학교 측에 요구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분노가 있었는데 사후 대처가 더욱더 이 공분을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 측이 아예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학교 측이 몇 차례 좀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문제는 이 입장문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동덕여대가 총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낸 건 피해자가 숨진 날인 지난 7일입니다. 이때 총장의 담화문은 사실 추모가 핵심이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학교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겠다. 또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인데 사실 학생들이 당연히 추모는 하겠지만 학교에 요구하는 건 이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그럼 책임자가 누구냐? 왜 학교는 답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라며 단체 행동을 시작한 거고요. 그러자 그제 동덕여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또 호소문이라는 글을 따로 올렸어요. 그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이 내용 역시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게 이렇게 학생 단체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좀 추모하고 있는데 학생 단체가 문제다. 이런 식의 좀 어투가 보이고요. 또 허위 사실을 전달하지 말라면서 마치 학생회가 주축이 된 행동이 좀 문제가 있고 이거를 좀 자제하라는 비판에 가까웠다는 게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분노가 당연히 더 커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밤샘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학생회 측의 반발 인터뷰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되고 있는 사유들이 조금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그냥 학생들과의 소통을 아예 차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회부 강민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듣고 계신데 예견된 참사와 미온적 대응. 참 익숙한 구도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지는 사고인데 어떻습니까? 학교가 또 추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다행히 오늘 기점으로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네. 동덕여대가 오늘 오전에 교내 안전 강화 시행 계획이라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 계획을 세운 건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쓰레기 적재함을 철거한다, 경사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 이런 좀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들어갔고요. 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 강화 위원회라는 거를 열어서 이 심의를 거쳐서 세부 공사를 하겠다. 또 교내 전반에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약속 등이 두루 포함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와 별개로 또 이른 시일 내에 학생들과 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학교에서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다가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겠다고 오늘 기점으로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세부 계획 안에는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화 물꼬가 조금이라도 트인 건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이 대치가 어떻게 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끝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정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앞서 이 문제가 되는 김명애 총장은 사고 발생 후에도 사실 학생들과의 대화를 좀 계속 피해 왔습니다. 뭐 외부 일정이 있다, 별도 행사가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단체 행동을 이어가니까 학교가 그래도 대화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이 피해 학생 사망 드디어 일주일 만에 총장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무척 긍정적인데요. 이른 시간 안에 김명애 총장과 학생단체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학교 측이 오늘 제시한 입장인데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양측이 원하는 대화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학교 측은 안전강화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한 대화, 총장과의 쉽게 말하면 대화는 맞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청회 자리는 아니고 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서로 상호의 대화를 좀 제안을 했고요. 반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라. 즉 책임자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총장 사퇴까지 전혀 굽히지 않고 재차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동덕여대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단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학교 측과 학생회의 대화를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든 촛불에 최근 안전에 대해 좀 민감해진 우리의 문제의식이 좀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불문하고 다자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우대 정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셋째를 낳으면 조건 없이 특별 승진을 하게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강성욱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른 기업 사례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를 꿈꾸는 인천시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발굴에 열심인 인천관광공사. 이번엔 관광 정책이 아닌 파격적인 인사 정책으로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 승진시킨다는 인사 방침이 공지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 과장급인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팀장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공사는 우리 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 우대 정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별 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직원이 130여 명에 달하고
여성 직원이 60%를 차지하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다자녀 직원 특별 승진 방침을 두고 기혼과 미혼, 남녀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앞서도 보셨지만 각종 지표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하면 떠올렸던 4인 가구 모델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아예 유모차 대신 이른바 계모차를 끌고 다니는 신혼부부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간 기업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출산 장려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먼저 포스코그룹입니다. 최근 내 쌍둥이를 얻는 직원의 자택에 최정우 회장이 직접 방문하면서 이렇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포스코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는 재택근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2년 이내로 유연하게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예 임산부에게 무료 대리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가이드를 만들어서 부득이한 출장 때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지원하고 임신 축하금 50만 원의 단축 근무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통의 결혼과 출산 장려책을 뛰어넘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입양부와 재혼에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는 아이를 입양할 경우 5일에서 10일간 유급 휴가를 주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단체 협상을 통해 재혼자도 열흘간의 유급 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책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은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체외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예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최대 1년, 최대 3회로 나눠 난임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중 의료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일터, 기업의 협력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더 많은 예비 부모에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금리 여파로 저축은행도 비상입니다. 순이익은 줄고 연체율은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특별히 우려가 있는 곳을 점검하고 연체 채권 매각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분기 고금리에 7조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남긴 은행들. 저축은행은 오히려 9년 만에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은 523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 상위 5개 은행도 적자는 면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78%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싼 대출을 찾아 고객들이 빠져나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팔았지만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넘지 못해 예대 마진이 축소한 겁니다. 경기 악화로 주 고객인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평균 연체율은 4.81%로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 못 받아낼 빚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조달 비용인 수신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선제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을 찾아 부실채권 매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이 계속 올라 건전성이 악화하는 만큼 신속한 매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잠재부실 채권의 매각 상각 등이 지금 지연이 되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균형을 안 맞추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사실 다소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금융회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민간 유동화 전문 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앞으로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금액과 세부 지출 내용을 기부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 처명,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는 별도 조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수단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증권합수부가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합수단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체가 과거 다른 지하철역에서 승강기 사고 책임으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승강기 관리를 부실하게 해 중대사고 2건을 낸 책임을 물어 이 업체에 1,200만 원과 75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이 이루어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9월과 10월 대규모 공동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교섭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 중단과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만 8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이들은 이번 공동교섭 개시를 시작으로 조정 신청과 쟁의 찬반 투표, 파업 돌입 등 일체의 쟁의 행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쟁 종료도 함께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선발 과정에서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던 예과 2년을 의과대학 커리큘럼에서 본과 4년과 통합하는 6년제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발주하고 교양 과목을 주로 가르치는 예과와 의학 수업을 주로 하는 본과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 여부는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꾸준한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이 있어 주변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송태규 씨의 삶의 궤적은 헌혈을 시작하면서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그 처음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01년. 이듬해부터는 헌혈을 위한 건강관리로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헌혈과 운동 둘 다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헌혈하고 일요일 날 철인대회 나가서 완주하고 오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헌혈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제 가족이 입증하고 있는 거죠.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2주에 한 번 헌혈 일정이 꼬박꼬박 적혀 있습니다. 1년에 20번은 꼭 하겠다는 목표로 언젠가 해외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노력이 가정에 스며들어 두 자녀도 성인이 된 뒤부터 함께 헌혈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봉사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헌혈로 인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심지어 며느리는 아들과 연애할 때부터 헌혈을 시작해 일찌감치 시아버지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코스에 헌혈의 집을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저랑 함께 했었고 저희 가족들이 다 헌혈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태규 씨는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해 이제는 헌혈자이자 철인, 또 시인이자 수필가로 인생 2막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자작시 헌혈의 식구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러다 보면 헌혈 500회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YTN 김민성입니다. 중국 텐진의 아파트 두 곳에서 방화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젯밤 8시 10분쯤 텐진시 허둥구 아파트 두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6가구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돼 34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공안은 46살 마모 씨가 폭죽을 터뜨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에선 무차별 살인 사건과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풍스런 관광도시 노팅엄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무장경찰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연쇄적인 무차별 살인 사건과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say how shocked and saddened I am that 3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earlier today in Nottingham and that further individuals have been injured in this tragic. 첫 번째 사건은 새벽 4시쯤 노팅엄 서부 대학 기숙사 근처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19살 대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1시간쯤 뒤에는 이곳에서 3.2km 떨어진 북쪽 도로에서 흰색 밴을 도난당한 50대 남성이 역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30분 뒤인 5시 반쯤 이 밴은 도심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3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1명은 중태에 빠졌고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2시간도 안 돼 2건의 흉기 피습과 1건의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겁니다. 30대 용의자는 밴을 몰고 2km를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밴 소유주를 살해한 뒤 빼앗은 밴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인데 앞서 일어난 대학생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At the moment, we believe that the suspect has stolen this man's vehicle and driven it to Milton Street, where he is then driven at members of the public. 용의자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으로 평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주의자들과 연관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에콰도르에서 한 할머니가 장례식 도중에 관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 그야말로 기적이라며 얼른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관에 누워 계신 할머니. 잘 들어보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에콰도르의 76살 여성 벨라 몬토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옷을 갈아입히려고 관을 열었던 유가족들이 아직 저렇게 살아있는 몬토야 할머니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 건데요. 할머니는 다시 구급차를 타고 사망 선고 내렸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기적 같다면서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에콰도르 보건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병원이 어떻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됐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바에 최근 사흘간 폭우가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쿠바 공식 포털 보도에 따르면 우기를 맞아 쿠바 동부에 집중된 폭우로 사망자가 나오고 주택 수백 채가 망가졌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 아바나 남동쪽 그란마 지역 등에선 산사태와 강범람으로 105개 마을의 주민 18,000여 명이 고립이 되고 사탕수수 농장 등이 유실됐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주요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법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트럼프. 법원을 나와서 대선 모금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골프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이 통제한 고속도로를 트럼프 전 대통령 차량 행렬이 달립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상 첫 연방법원 출석 장면을 헬기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중계한 언론들. 법원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연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을 나온 뒤 인근 식당을 들른 트럼프. 지지자들은 생일을 하루 앞둔 트럼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rigged deal here. We have a rigged country. We have a country that's corrupt. We have a country that's got no borders. We have a country that's got nothing but problems. We're a nation in decline. 앞서 연방검찰은 기밀 문건 반출 등의 간첩법 위반 등 37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He was not involved. The president has been very, very clear.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ndependent. He wants to restore the independen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위한 첫 모금 행사 개최를 위해 자신의 뉴저지주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방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다음 법정 출석은 조지아주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지아주 검찰이 올 연말쯤 트럼프를 기소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 TV 채널과 전날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과 폭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이 폭탄들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 위력이 3배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방을 선언한 동부 최전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이 재앙적 손실만 입었다면서도 서방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고 보병들이 작전 지역에 빠르게 전개합니다.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고 밝힌 도네츠크주의 세 곳 중 한 곳인 마카리우카입니다. Але вони не полишають бажання забрати це село обратно. Вони працюють, як бачите, артою, мінометами, танками. Але ми будемо стояти, бо ми морська піхот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의 방어도 끈질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제-110 기계화 부대를 포함해 8개 부대가 도네츠크주 페르보마이스코예와 마린카 등에서 공격해왔지만 모두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전쟁 담당 매체와 블로거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섰지만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최대 30%를 잃을 정도로 재앙적 손실만 입었다는 겁니다. Они за это время потеряли свыше 160 танков и свыше 360 бронемашин разного типа.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건부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Сегодняшний конфликт завершился с помощью переговоров. Им достаточно принять только одно решение: прекратить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и техники. Все. 하지만 이 간담회 직전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크리비리으시의 아파트와 창고 건물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한 결실을 거두며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축제를 맞아 국내외 도시 주요 건물에 방탄소년단의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광고가 내걸렸습니다.
소속사인 하이브는 서울 삼성역과 테헤란로, 명동 등 도심 건물 전광판에 BTS 10주년을 알리는 광고가 상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광주, 대구, 시내에도 5개 광고가 내걸렸고 미국의 뉴욕과 LA,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해외 주요 도시에도 방탄소년단의 10주년 홍보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래서 발표한 디지털 싱글 테이크2의 라이브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멤버들은 노래에 앞서 보고 싶었다며 인사를 전했고 라이브를 끝내고 나서도 사랑한다며 팬클럽 아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영상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콘텐츠의 하나로 진과 제이홉의 입대 전에 사전 녹화해 데뷔 날짜였던 6월 13일에 맞춰 공개했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팬들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표팀은 피파 주간대회 사상 처음으로 2대회 연속 4강에 오르며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밝은 표정으로 귀국합니다. 피파 주간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2대회 연속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브론즈볼을 받은 주장 이승원 선수는 8강전을 가장 인상 깊은 경기로 꼽았습니다. 저희 나이지리아전 끝나고 저희 경기장으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선수들이 다 경기장으로 뛰어나갔었는데 뭔가 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의 결실을 조금씩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또 굉장히 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 선수가 없어서 골짜기 세대라는 평을 받으며 무관심 속에 본선 무대에 나선 대표팀. 그러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에서는 뒤져도 빠른 역습과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앞세운 실리축구로 강호들을 연파했습니다. 원팀을 만들어 4강으로 이끈 김은중 감독의 지도력 재발견도 한국 축구에는 큰 소득입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향후 올림픽 대표, A 대표까지 쭉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량도 늘고 경험도 쌓은 선수들은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 주전 경쟁을 펼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꾸준하게 경기를 뛰느냐 하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사령탑으로 선임된 루마니아의 페트레스쿠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목표는 챔피언이지만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레스쿠는 챔피언스리그 전북 원정 경기를 치렀을 때 인상 깊었는데 박지성 디렉터에게 자신을 원하는 구단이 전북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클루즈를 이끌며 루마니아 리그에서 4번이나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술 뒤 재활 중인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이 이번 주 미국 플로리다주 스프링 캠프 훈련장에서 실전처럼 타자를 상대하는 라이브 피칭을 합니다. 캐나다 매체인 스포츠넷의 벤 스미스 기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이 전한 류현진의 훈련 계획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요즘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경북 동해안에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저녁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일 내리는 양은 5에서 40mm로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영남 곳곳에는 강풍특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도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높은 강도로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8도, 대구도 1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에는 하늘이 다시 맑게 개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